네, 시장진단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시장 보면은 배드 뉴스 is 굿 뉴스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고용의 둔화, 경기 둔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시장 영향에 대해 웰스 컨설팅 그룹 대표 지미 리의 인터뷰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we've had a little bit of volatility recently from a nice rally, and I think the markets. I think there's enough buyers out there with cash that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et in the market, and so I think they're buying into sectors and pushing the market higher that they think is going to do well, even if we get a little bit of a slowdown in the economy, which is I think what we're seeing today. But I think that for the most part, I think the camp or the biggest camp now is higher for longer, but it seems as if most investors feel like the market can sustain higher interest rates. I think it supports what we saw last week in the jobs number being a little bit less than what people were predicting, and so I definitely think we're starting to see a slowing of the economy. But I'm still on the bullish side on the consumer, that consumers still have jobs and are spending money still. And so I do believe that interest rates going down sooner than later will be definitely helpful for our economy. And there's still a lot of people that believe we're going to go into a recession at some point later on this year or next. I'm not in that camp, but I do believe that what we're seeing with the jobs numbers and the unemployment numbers that we've seen recently is more evidence that we are seeing a bit of a slowing in the economy, and that's what I think i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Although, again, like I said, I think companies are navigating this market very well, and the consumer is still pretty strong. 네, 본부장님 인터뷰도 보고 오셨는데 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 둔화 시그널 보이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미국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최근에 수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인력을 이제 채용하고 있는 그 비율을 보면은 그 팬데믹 이전인 이제 2019년 수준까지는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동 시장이 굉장히 너무 타이트했다 그동안. 그렇게 계속 좀 물가 상승세가 계속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금 상승을 계속 이끄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였다면은 최근에 그 부분이 다소 누그러뜨려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고용 지표라는 것은 전형적인 그 후행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 연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고용 지표가 좀 누그러졌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가 이제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이렇게 빨리 인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항상 그 고용 지표는 경기 침체가 사실은 본격화된 이후에 그 기업들이 이제 정리 해고를 단행을 하면서 사실은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업률 수치도 보면은 여전히 그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 정도의 고용 지표 가지고만 봤을 적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아직 공고하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고용시장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고 아직 물가 둔화를 확신하기는 이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고용 둔화가 물가 둔화로 이어질까에 어쨌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이제 다음 주 15일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두고는 계절적 요인을 꼽기도 했었는데 이번 소비자 물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물가도 그렇고 그 성장률 지표도 그렇고 조금씩 뭐 올려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경제학자들보다는 조금 저는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이제 팬데믹 때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고용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라든지 무슨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여서 이제 소비자들이 뭐 일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그 수치를 보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이제 그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소비에다가 이제 많은 돈을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좀 계속 주고 있어서 경제 소비 미국은 어쨌든 소비가 GDP 성장에 굉장히 70% 이상 차지할 정도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성장률 자체는 조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좀 부진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전히 계속 강세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 상승률도 쉽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초과 저축 대부분 소진됐고 주거비 상승도 지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 흐름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유가 다소 진정되고 있고 고용도 좀 둔화 분위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주거비 상승이 물가의 변수인데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그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던데 이렇게 되면 2%대 물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까지 내려가는 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제 주거비가 포함이 거의 되지 않아 있는데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가 주거비도 이제 사실 환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대 그거를 이제 수치화 해가지고 그걸로 환산해서 주거비를 다 반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사실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사실 몰기지 대출 금리가 6%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가격 자체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몰기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나라 따면 네. 그게 보통 30년 고정금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월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리츠라든지 이렇게 거대 부동산을 이제 민간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로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걸 조달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최소 한 5% 이상의 이제 높은 고금리로 이제 리파이낸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가 높아지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계속 올리면서 그걸 높은 주거 비용으로 계속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거비 상승을 이끌어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저는 좀 쉽지 않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지는 거는 당분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5% 이상 고금리 부담에 노출돼 있고 세입자들의 이런 주거비 상승까지 당분간 2%대 물가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오랫동안 동결하는 것이라는 그 카시카리 총재 발언인데 고용과 물가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럼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카스카리 총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저희 기본적인 연초에 생각했던 3년 금리 인하에서 저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올 가을에 한 9월 정도에 있을 거고 올해 2번 정도밖에 금리를 인하를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 가정은 연 2번 인하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스티키한 거를 보면은 저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뭐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기 자체가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2%로 확 이렇게 꺾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가 저는 오히려 더 뭔가 금융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좀 더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거나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정말 발생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해 주셨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없는 금리 인하 시에는 뭐 경기와 경착륙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겠는데요. 지표가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 보면 개선되는 분위기인데 네. 어제 발표된 이제 4월 수출액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11일 소비자 물가 발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중국 경제는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그 많은 이제 서구권 특히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소비 진짜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워낙 부실이 많이 터져 있고 그런 부분의 구조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비 개선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좀 금리도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구조 조정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아주 속도감이 있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봐야 되는 게 중국 사람들 가계 부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저축 금액 자체도 누적적으로 지금 보면 GDP의 100%가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가 장기적으로 저는 정상화되고 개선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가계부채 크지 않고 중국 소비도 정상화되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노동절 연휴가 있었고요. 예.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이 많아졌지만 1인당 뭐 여행 소비액이 2019년 대비 80%대 수준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아직 그 우리 관련 업종들 수혜를 기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구매액 자체도 지금 말씀하셨던 2019년에 8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만간 그 수준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의 수준으로 저는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이 최근에 와가지고 쇼핑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과거에처럼 중국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들, 예를 들면 큰 이제 브랜드 네네. 화장품 같은 것들이 좀 다시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사람들의 구매 패턴은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무조건 이번에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품목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따지셔서 이번에는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어서 투자 종목도 잘 선별을 해봐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얘기로 좀 돌아오겠는데 미국 기술주들 최근 다시 이제 견조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그 드라켄 밀러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엔비디아 이사들의 뭐 주식 매각 소식도 앞서서 들렸었고 기술주들의 이런 고점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 가가지고 잠깐 보고 오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주가를 이렇게 예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일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최근 1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이런 특정 이제 기술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여러 가지
특정 테마에 있어서 그 미래의 성장이 좋은 거는 아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일부 과다하게 좀 반영을 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조금만이라도 보여지면은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에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뭐 조금 전망이 안 좋다라는 소식에도 화들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도 실적으로 보자면 현재 실적 좋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치, 뭐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전망이 안 좋다, 뭐 이래서 실망감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팔란티어 역시 그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치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일에 오히려 부진한 모습 보였고 어제 실적 발표한 ARM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실적 전망으로 볼 때 기술주들의 향후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도 뭐 같은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테크 기업들 특히 이렇게 성장주들은 미래의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과거에 비하면 뭐 2배에서부터 뭐 심지어는 뭐 10배까지도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미래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연간 적어도 뭐 30에서 40%를 한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런 멀티플을 그러니까 정당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대라도 떨어지기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실적만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때 팔아도 되느냐.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를 시장은 기가 막히게 먼저 알고 미리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적이 오히려 주가가 먼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를 추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언제 빠질지 그리고 지금 이 고점 이미 찍고 빠지고 있는 그 초기 단계인지 그거를 되게 알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의 그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 기술주들이 밸류에이션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라고 또 봐야겠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잠잠하던 애플, 최근에 AI 시장에 이제 진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 키우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 비중을 줄였다고 뭐 하는 소식도 들렸고 애플의 AI 칩 자체 생산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AI 시장의 판도가 좀 변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 그래픽 그 AI 칩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시장 그 구조는 저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거대 그 IT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좀 더 적합한 뭐 남이 설계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최적화된 그런 AI 칩을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조달하는 방안을 저는 찾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근데 생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결국은 대만의 TSMC랑 한국의 삼성전자 네. 아니면 뭐 미국의 인텔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고도의 이런 AI 칩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이 제조업이 오히려 저는 향후에 좀 더 그 몸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는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다.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전망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그 트렌드포스가 내년에는 HBM이 전체 디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HBM 뭐 전망이 그만큼 뭐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조금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신만전자 20만 닉스 기대감 아직 좀 이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펀더멘털하고 뭐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저는 이번 달 안에더라도 충분히 저는 신만전자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봐야 한 20%만 오르면은 네. 그 분명히 10만 원에 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상한가만 쳐도 그냥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하루 상한가 30%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한 달 동안에 뭐 20%도 못 간다는 거는 저는 좀 뭐 그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그 개별적인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요소보다도 한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 시장의 어떤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펀더멘털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싸고 이러더라도 뭐 10만 전자가 될 수도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움직임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로 보면 10만 전자 이번 달도 가능하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컸지만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뭐 법적 제도적 장치의 어떤 그런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투자자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주주 행동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법적 제도적 부분에서는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상 그 이사의 그 충실 의무가 지금은 회사에만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저는 상법 개정안에 반드시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그 지배 경영권을 이제 동반하는 기업 간에 이제 M&A가 이루어졌을 적에 지금은 그 경영권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대주주가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소액주주들이 그거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공개 매수가 저는 의무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인수 합병이 되는 기업의 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소액주주를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대주주만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이런 M&A가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나 이런 데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가 부재한데 이런 상법 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독식도 사라져야 하고 주식 공개 매수 법적 의무화도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 실적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았고요. 경제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GDP도 예상을 상회했고 펀더멘털 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조금 정체돼 있지만 코스피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시장 좋아질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펀더멘털하고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당연히 저희 기업들은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이 우리나라는 더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좀 떠나거나 아니면 떠나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주는 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거의 그 방향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반기로 가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 펀더멘탈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다. 다만 외국인 매수 유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5월 이제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올해 5월은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시장 흐름과 투자 방향 어떤 이슈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저는 단기 자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글로벌 단기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국에서 저희 같은 나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 네. 그 투자 등급 간의 이제 그 금리 차를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채와 회사채 간의 스프레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간에서도 이제 투자 등급하고 이제 투기 등급 간의 스프레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 리스크가 높은 이제 그 정크본드라 그러죠. 투기 등급의 채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훨씬 높아야 되는데, 이런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저점으로 지금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기 전에, 주가가 이제 크게 이제 하락하기 전에도 보면은 항상 이런 스프레드는 항상 역사적 최저점의 구간을 갖고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에 이런 스프레드가 최저 수준이고 유동성 과다 징후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경계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홍석 KCGI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